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용은 좀 어쨌든 자세하게 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면 고향입니다. 고향. 근데 고향에 이렇게 두 번이면 반복법이죠. 한 번이면 예시고 두 번이면 반복법. 돌아왔어요. 여러분 현재 위치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자, 고향에 두 번이면 반복, 두 번 이상은 반복법이다. 저 제일 끝에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도 그러면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고향에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리던 하늘만 그러면 하늘을 자연만이 인간과 대응되는 자연만이 높고 푸르구나. 그러면 그리워하였던 것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늘만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조상으로 고향과 고향 사이에 이거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요거를 총정리한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향 밖을 벗어나서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거를 총정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구조상. 자, 그런데 이런 걸 시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마침표로 뽑는 거예요. 한 문장, 겉만, 두 문장, 자, 세 문장, 그리고 네 문장. 그렇게 해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리던과 여기에 그리던은 똑같죠. 또 이것도 반복법이고 고향에 이것도 반복법이고 이게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상관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는 수함경미에서 나온 건데 머리라는 거예요. 한시할 때. 자, 그러면 고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아니구나 하는 감탄형입니다. 룡인데 감탄, 느낌. 어디서 질문한 게 아니라 아니구나 라는 속마음을 외부에 표출하는 감탄형. 자, 상꽁이 알을 품고 그러면 이 고향의 이미지가 상꽁이기 때문에 미리 있는 거예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그럼 뻐꾸기가 제철 따라 우는 것인지 사계절 우는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시는 사이비 진술이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자, 상꽁이 알을 품었으니까 이게 계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상꽁이 알을 품은 거는 고향을 지키는 자연을 의미하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그러면 울지만 하면 이 만자하고 대응되는 하늘만, 이 만자가 대응되는 겁니다. 구조상으로. 그랬을 때 자연은 그대로지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제 고향을 지나지 않고, 그러면 제 고향을 지난다. 통과하지 않고도 되지만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마음은 고향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이게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떠도는, 이게 않는 것이 뭐냐?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면 구름이 화자인 나일 수도 있고 그런 떠도는 방황하는 것이 항구예요. 먼 항구를 떠돌았다는 거죠. 근데 떠돌다가 여기 고향에 온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똑같죠? 하늘만 높구르구나. 그러면 이 높은 거하고 이 구름하고 시각상으로 이게 땅에서 위를 바라봤죠? 이것도 땅에서 위로 봤죠? 그러니까 상승의 시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도 산 끝에 홀로 오르니 그러면서 구름과 가까운,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보면 이걸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떠도는 구름과 매로 오르는 현상은. 거기에 흰점꽃이 인정스럽게, 그러면 이건 옛날 인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연은 또 똑같이 인정스럽게 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던 풀을 뽑아서 소리를 내보니까 어린 시절이 아니죠. 지금이 나이가 먹었죠.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데 똑같은 자연이건만 풀은 똑같잖아요. 달라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같은 소리도 안 나고 그 느낌도 안 나고. 자, 왜? 흥이 안 나고 즐거움도 안 나고 안이 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이 내가 화자가 입술이 쓰다쓰다고 느끼는 거고 입술이 메마르고 탄 것처럼 느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연을 봤을 때 그럼 뭐가 변했냐? 인간이 변했냐? 나는 변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는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과 다르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고향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품던,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는 안 써 있어요. 좀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 고향에 돌아왔어.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은 확인했어요. 자연을, 고향 중에서 자연을. 사람의 모습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옛날의 고향, 그러니까 자기 상상에 자연 이외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안 썼고, 그런데 달라졌다고 썼어요. 그래서 상실감을 썼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건 오직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소리 안이 나고. 또 없죠. 인정설에 웃었죠. 제철에 알 품었죠. 뻐꾸기 했죠. 그럼 뭐가 불만이에요? 안 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성격이 회고적이요. 그러면 이거는 간 거죠, 현장에서. 이렇게 회고적으로 볼 때 요게 그리던 하늘만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묻구나. 그러면 옛날 고향을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회고적이. 자, 여기에 고향이 왔죠. 그러면 옛날 고향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 돌아온 고향에 느낀 상실감이에요. 숨이 쌍간됐고 자연과 자원은 영원한데 인간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있던 인간들이 죽었다. 만날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써줘야 하는데 이런 게 써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어린 시절 불도리 소리가 아닌가를 보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자연을 보는 마음이 다르구나. 자, 내가 어릴 때 지나가면서 담장에서 장미가 꽂혔는데 되게 예뻤거든요. 어른 돼서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거 장미 필 때 떨어지면 청소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 들죠. 똑같은 장미인데 느끼는 게 달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적으로 시에서 감각이라는 오감각을 외에는 오감각, 복합 감각, 공감각밖에 안 인정해요. 자, 높다, 푸르다 감각 됐죠? 쓰다, 메마르다도 감각일 가능성이 있고, 소리, 그죠? 웃음은 아니죠. 근데 인정스레 웃고 웃음 이런 거는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간밖에 울고 있고 이런 걸 못하니까. 됐죠? 자, 이렇게 떠도는 구름을 화자인 나와 동일시했다라고 해도 나로 여겼다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떠도는 구름이다. 그러면 내가 고향을 상실감을 느껴 하는 구름이 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다는 결정적인 구절은 여기에요. 이 중간에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간접적으로 써있고.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신 고향인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나씩 이렇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더 깊이 하는데 어떤 질문사항 없으니까 하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질문 1번은? 고향이요? 근데 아무거나 다 질문하시면 돼요. 고향은 없는데. 없으면 다음 거. 자, 구보시에이드 질문. 여기 플롯을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라고 돼 있는데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플롯하고 다른 게 그냥 줄거리예요, 줄거리.
줄거리는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써주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네. 근데 플롯은 마치 그 본범에 쓰는 것처럼 과거로 가고 시간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네. 시간 순서를 재배치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순서를 재배치하면서 문학성을 더 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간단한 줄거리고 이거는 그 문학을 만드는 방법, 구성하는 방법, 구조의 방법이라고 여겨도 좋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줄거리니까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소설의 서면서는 주구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성의 서면서는 인사배입니다. 인사를 배로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인사배. 맞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맞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사람이 죽음은 인사를 배로 합니다. 이렇게 외우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시공간의 배경에서, 역사 배경에서 인간의 갈등을 구성으로 씁니다. 네. 자, 구성을 쓰는 방법에서 심리적인 흐름 차이에서 출발 단계, 발단, 전개, 위지, 절정, 절말 이렇게 이 심리 상태, 시간에 경과했을 때 심리의 높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소설의 기본 이론인데 여기에서 영웅서사시란 게 최초에는 설화가 있다가 영웅서사시들이 정찰됐습니다. 영웅이 카이사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돌아올 때를 시처럼 읊었습니다. 왜? 그때는 글자를 많이 모르고 이걸 노래처럼 읊어서 음유시인이라고 했어요. 이거 직업 음유시인.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노래처럼 콘서트를 하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먹고 살았죠. 그래서 이 영웅이란 시라는 게 떨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영전기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서사는 사건을 서술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을 서술해주면서 당연히 시간이 경과해야 돼요. 이렇게 영웅서사시에 기원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서사라고 하고 이걸 대표적으로 소설이라고 하죠. 물론 소설은 설화에서 이야기설, 이야기화인 설화에서 설화가 신하와 신과 신의 아들 전설, 증거가 있는 교훈 있는 민담들이 나중에 이 노래로 운율성 있는 운율로 전달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운율이 없으면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는 한자도 이렇게요. 전지지간의 만물지중에 유인이 죄기라 이렇게 읽었어요. 한자도 리듬감을 가지고 이해된다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운율성을 가지고 거의 다 운문이었어요. 자, 조선시대에 나온 것들 고전소설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운문이죠. 가사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음악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판소리로 무슨 가로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신소설로 세 글자 연희갑 그러면 강상년 이렇게 세 소설로 되다가 나중에는 심청전 무슨 전 하는 고전 소설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소설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서양의 영웅 서사시도 동양의 운문들도 이렇게 판소리 마당들도 전부 다 리듬 있게 만들어져서 리듬성이 나중에 빠지고 이게 구어체의 문장에서 아니면 공연체, 공연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중에는 문어체, 문장체로 자꾸 바뀌어 갔죠. 그래서 지금의 글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서사는 뭐냐? 시간 경과에 따라서 글을 써주는 건데 이 서사처럼 시간 경과가 되는 것은 서사, 인과,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동은 움직일 덩. 수동태, 능동태, 태 들어봤죠? 자, 이 태가 움직이는 거예요. 동태적이 딱 세 개예요. 서사, 사건, 서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인과관계가 결과 다음에 원인 안 나오죠. 그래서 인과관계. 그 다음에 라면 끓이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 이 과정은 비문학에서 화살표로 나오고요. 이거 한 후에 이거 하고
이거랑 흡수된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통과해서 나오게 하고 독해를 하게 합니다. 반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반은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렇게 피드백 됐다.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인과는 논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주제가 있으면 주제 앞에 있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주제 앞에 있으니까. 그럼 두 문장이 연결되면 전제는 원인이 되고 이 주제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략된 전제를 찾으라는 말이나 논리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자, 서사는 사건 서술하면서 소설의 사건들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소설의 진행 상황에서 어떤 소재가 가치 있는 역할을 했는지나 아니면 이 소설의 상황이 흘러가면서 이 인물 관계도로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때 서사는 뭐냐? 그러면 그냥 소설과 동의어로 거의 쓰여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소설로 동의어로 쓰이는데 이 구보씨의 하루는 이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수필이든지 아니면 소설. 그쵸? 그런데 이 수필은 문학을 두 개로 나눌 때 문학을 수필과 수필 아닌 것 이렇게로 나눠요. 원문과 산문으로 나누듯이. 이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있고 소설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이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는 형식을 가지고 이 수필은 글쓰기 형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글쓰기만 하면 돼요. 형식은. 근데 무형식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이라든가 인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소설 구조 이론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논설문인데 문학성을 획득하면 논설적 수필이 돼요. 설명문인데 설명문은 비문학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성을 획득하면 설명적 수필이 되고 편지글인데 우리가 쓰면 실용글인데 유명한 작가가 쓰면 수필이 돼요. 장문이 되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학성은 뭐냐? 감동을 하면 문학성, 감동을 안 하면 비문학입니다. 감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감정의 정화라고 그래요. 감정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 문학이고 감동을 하면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획득하면 문학이고 예술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수행평가나 숙제, 보고서일 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서사와 완결돼서 꼬리를 물어서 관련된 것들을 1차로 정리했습니다. 너무 자세해요? 조금. 다음 거예요. 질문하세요. 2번.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자, 모더니즘 무슨 이즘 하면 무슨 주의거든요. 무슨 주의. 네. 현대주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모더니즘에서 예를 들어서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기술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분신사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나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생각의 흐름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김성환의 5분간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묶였어요. 생수예요. 그 묶여서 총살하기 5분 동안에 자기가 떠오른 모든 걸 다 쓴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흐름.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걸 무의식의 흐름을 쓴다고 해요. 무의식의 흐름. 근데 맨날 무의식만 있겠어요? 의식하다가 무의식하다가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보씨의 하루 동안에 집을 나가서 어떤 것을 쭉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동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느낌상으로 떠오르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필식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소재를 자유롭게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쭈루룩 써주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수필로 안 하고 소설로 정리를 했으면 소설 구조나 소설에 더 가까운 형식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거겠죠. 이게 로드무비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들이 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구보시의 하루 완성되면서 하루의 일과가 꼭 그 한 사람의 그 뭐 현대적인 모습의 고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사를 반영해 준다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시대를 쭉 구경하는 관찰자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냥 똑같이 그냥 써도 되는데 뭐 옛날 모더니 현대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로 딱 나눈다면 고전 소설은 전형적인 틀이 있겠죠. 그죠? 현대 소설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틀에서 뭐 주인공이 여자로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가 했지만 여기에서 현대를 넘어가는 건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즘 다음번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유명하고 그러는데 아직 포스트 모던은 이 실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현대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이 정도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식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서 무의식의 흐름이나 아니면 생각의 흐름들을 자유롭게 써나가고 보다 그 현대인의 심정, 모던한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 심정들을 표현한 것,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모더니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 3번. 몽타주가 뭐예요? 자, 몽타주는 보통 범인을 잡으면 몽타주 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코 중에서 하나 고르고, 네. 귀에서 고르고, 뭐에서 고르고.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 생각을 다 일일이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요만큼 밝혀주고 요만큼 밝혀주고 요만큼 밝혀주고 요만큼 어떤 그 사이에 사건도 있고 대화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국어시를 공부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는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를 쭈루루룩 생각, 그러니까 사건으로 팩트로 본 것을 가지고 내가 연상해서 생각한 것, 그죠? 본 것 때문에 생각난 것, 이 생각난다는 것 때문에 꼬리를 물고 추가로 생각한 것,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하나를 완성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짜집겠다 하는 몽타주 그림과 같은 기법, 몽타주 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네, 다음. 여기는 없어요. 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습서도 하고 평가 문제 풀기도 하고 또 기출 문제 풀어서 주니까 네. 겁내지 마시고 쭉쭉 나가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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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에서 범의 비판 내용이 네. 그 소설 안에서는 이제 인간의 탐욕이랑 잔인함을 지적한다 그랬는데 그 현대적 의미로 와서 갑자기 네. 무한 경쟁에 의해서 서로를 제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한 경계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우와 그렇게까지요? 만약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괜찮죠? 네. 네. 호질 제목이 호는 호랑이고 질은 뭐예요? 질타. 질책. 네.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5번. 왜 그러냐면 저게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문학을 깊이 있게 하면서 내신을 내니까 네. 뭐 활동도 하고 학습 활동도 하고 수행평가도 내고 그러려면 그렇게 해줘야죠. 네. 네, 또. 저 여기서 해도 돼요? 네, 당연히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문학의 형식에서 네. 주제의식을 네.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주제의식을 뭘로요?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예, 문화 관습. 네.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문화 관습으로 하는 거 했을 때, 글쎄요, 이게 문화는 정신문화하고 물질 문명을 두 개를 한꺼번에 문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은 현대문명, 빌딩, 과학 이런 걸 얘기하고, 정신문화는 넓게 얘기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더 포괄적으로 했을 때 문화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관습은 뭐냐면 일정 기간 지속돼야 돼요. 관습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거고, 이 관습을 넓게 보면 법도 관습이 돼요. 이해되죠? 사회적인 약속. 그래서 이 법을 더 넓게 보면 관습법 안에 법, 성문법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습 습관이면 문화적으로 형성되어든 관례, 사람들이 오래 지속돼서 당연히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믿는 거를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제의식은 문화 관습에 예속되기도 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쓸 때 이렇게 현실과 허구 사이의 중간쯤에 쓰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문화이고 현실의 삶이 반영돼서 쓰게 돼요. 그래서 시대 반영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 허구인데 상승을 할 때 이 허구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 자체는 작가가 만들고 싶은 주제의식이나 방향성이요, 세계고. 그런데 여기만 쓰면 판타지고 여기만 쓰면 동화인데 이 가운데를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문화 관습을 터부시하는 터부, 금기, 터부시하는 것들을 써요. 여기다가 소설로. 그래야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호기심을 갖고. 그게 예를 들면 옥탑방 고양이, 옥탑방 고양이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쓰면 대학생들이 옥탑방에서 동거할 때 일어나는 알통갈통한 얘기를 막 쓰거나 해서 드라마 이거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원래 대학생들이 현재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드라마로 쓰니까 그래? 알통갈통 재밌게도 사네. 아이고 저런 게 있어 막 하면서. 원래는 안 된다고 해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근데 호기심 터부시하는 것들, 문화적 관습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관습법상으로 같이 동거하면 사실혼이라고 하고, 관습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인데 그런 상황도 있어 분명히 라고 보고, 근데 많지는 않아 드물어.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간의 성의식의 변화, 충돌, 차이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녹아내서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제의식과 문화관습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문화관습 안에서 작가가 캐치한 것, 이 문화관습이 달라져야 된다. 아니면 이게 문제지 않느냐. 라고 캐치한 것을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글은 수필이든 뭐든 주제성이라는 것은 글의 중심 생각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글이라는 것은. 근데 소설의 주제는 정말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 성실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인간의 희노애락 뭐 이런 거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뻔해요, 주제의식이. 그러니까 그 주제의식 너머에서 이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인물 등 간의 갈등, 얽히고 설킨 갈등, 사건 구조, 이것들을 표현하는 제재, 이런 것들을 시험을 더 많이 내죠. 대화하는 이 인물의 입장,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답변 됐나요? 네. 네, 또. 그 문학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할 때 예. 사회문화적 맥락이랑 예. 문학사적 맥락이랑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요. 자, 문학사적 맥락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지식인의 서태지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태지 알아요? 네. 난 알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가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조도 문학이었고 가사도 문화적이었는데 서태지 난 알아요가 왜 문학이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존 레논이 노벨 문학상 이번에 수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노래인데, 자, 그럼 서태지의 가치가 뭐냐면, 자, 노래사, 문학사,
노래사에서 봤을 때 이 서태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노래를. 네. 그러니까 난 알아요 하면서 랩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랩이라는 장르를 일상화시킨 건 서태지가 최초예요. 대중화시키고. 그러니까 랩의 최초 짱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태지 이후에는 랩이라는 게 일상화되고 랩을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양쪽을 걸어사는. 네. 나도 재수하고 나는 군대 끝나고 재수하고 어떤 고3에는 바로 재수를 해서 같이 만났어. 종로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갔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 노래를 부르고 얘는 난 알아요 하고 뭐라고 하면서 막 불렀어요. 얘가 나는 낯설었어요. 문화 충격. 어른들은 낯설었다고요. 문화 충격이고. 젊은이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대세가 됐어요. 그 흐름을 나눠요. 문학사나 노래사에서. 그쵸? 이거는 이 서태지 노래의 가치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13인의 아이가 있는데 첫 아이는 두 아이는 그래 밝아보면 뭐래. 그 단순한 거 반복하는 것도 이게 뭘 대단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시를 쓴다는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없었어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적 기법이라 그러고 현대적 기법이라는 그런 시도 자체를 감히 하질 못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문학사의 가치는 이게 문학에서 어떤 이론들이 있으면 이 이론들의 꼭대기에 있는, 그죠? 출발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의 첫 번째 거, 요거의 중심이 되는 거, 요거의 동기가 된 거, 이렇게 하는 거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리하기도 좋고. 근데 사회문화는 그때 서태지의 랩이 나왔을 때 중얼중얼 했을 때 그때 시대가 막 민주시대였냐?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억눌린 청소년들의 그죠? 돌파구. 그런데 이거 흥얼 왜? 흥이 겹지 않은 청소년들의 흥과 리듬을 되돌려준 거예요. 사회문화적으로는. 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요?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리듬감과 음악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태지와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은 대세가 됐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이때는 쇼킹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때 서태지만 좋았냐? 춤꾼도 하나 있었고 거기에 머리 잘 쓰는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람도 있었고 이준호, 양형석. 네. 서태지. 이게 서태지와 여기가 아이들이래. 지금 어른들이 됐는데 이 사람이 춤을 어마어마하게 잘 춰서 서태지가 노래하는 사이사이에 무대 매너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이 사이에서 같은 그 역할을 해가면서 이것과 이것을 보호하는 절묘한 그 조화로움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환상적이게 한 거예요. 다만 작사 작곡하고 뭔가 누가 주도를 했겠죠. 근데 춤추고 엔터테인먼트 관점이 아니라 음악사적 관점을 획을 쓴 것은 서태지이기 때문에 서태지를 대단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회문화는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 이게 굉장히 넓게 보는 거고, 그죠? 삶. 이거는 문학에서의 가치, 의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회문화 가치 안에 문학이 살짝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문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얘기한 거고, 이 사회문화는 실질적인 사회 현상,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걸로 인해서 변화한 현상, 이걸 초점으로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맥락은, 이 맥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띄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맥, 동맥, 그 맥이고요. 락은 끊어지고 흐름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맥락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완결된 생각들이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이어지고 끊어지면서 흐름상, 줄거리상, 전체 흐름상 이런 뜻이에요. 맥락은. 다 이해됐죠? 네. 네, 또 질문하십시오.
나는 질문해주면 되게 고마워요. 질문만 하시면 돼요. 네. 소설도 읽기 좋아하시잖아. 네. 그러면 책 많이 읽어서 질문만 찾아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많이 읽었어. 수학도 많이 읽고 과학도 많이 읽고 읽어서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네. 원고지에서 네. 원고지 제목의 상징성이 현대인에 단절된 인간관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네. 제목만 보고서는 그걸 상징을 한다고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고지가 어떻게 생겼죠? 칸이 이렇게. 요게 아파트예요. 하나하나의 아파트. 아, 그러면 바로 이해돼요. 그죠? 네. 나눠진 방이에요. 하숙집 방. 여기 하나하나에 뭘 채워나가요? 글자를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인간 군상들의 생각들을.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지를 만약에 희곡으로 만들어서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원고지 형태로 하고 그거를 방으로 나눠서 이 방, 저 방, 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딴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해됐나요? 네. 네. 다음에요. 부조리그로서의 특징에서 네. 서사주의적 특성이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디 나와요? 잠깐만요. 이거 글자로. 서로 다른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거나 이게 부조리 특성에서 표현주의와 서사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표현주의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서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뭐랄까 사건 서술. 네. 사건을 서술한다. 뭐에 맞춰서? 시간 순서는 맞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쓰면 줄거리, 그걸 뒤바꾸면 플롯. 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 자체의 인과관계는 있죠? 네.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야 된다는 거는 바꿔서 회상을 하기 때문에 플롯을 구조를 바꿨지만 인과관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서사, 시간의 흐름을 부조리하게 만들면 조리는 조리, 도리, 원리, 순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리 있지 않다, 도리가 없다, 순리가 없다. 그거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서사, 시간의 흐름을 맞추지 않은 건 서사주의적 부조리고 표현 방식을 비틀으면 표현주의적 부조리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할 때 원래는 현실 무대를 해야 되는데 이 초현실이나 비현실 무대를 표현했어요. 그럼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공간 배경을 비트는 거네요. 네. 그런 다음에 행위가 원래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논리가 깨졌어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표현 방식이죠. 네. 논리나 비현실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조리가 뭐예요? 조리, 도리, 원리, 근본 원리, 주리, 원리. 그럼 조리에 맞게, 원리에 맞게, 순리에 맞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리, 원리, 도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비현실을 표시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도 부조리적인 거예요. 시간 순서를 비틀어도 아니면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쳇바퀴하게 돌아요. 같은 일이. 네.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조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당연히 부조리하지 않나요? 7시에 갔다 이렇게 하자고 다시 7시에 다 하자고 7시에 다 하자고 이게 맞는 삶이에요? 아닌데 고등학생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이 아닌데 현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극단화시켜서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연구 안 하고 뭐해 그러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게 뭐라고? 똑똑한 사람이 부조리한 현대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조리 표현 방식이 표현주의적, 네. 서사주의적 이렇게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면 서사라는 단어를 응용해서 서사주의적 부조리 이렇게 가야죠. 표현주의적 부조리 이렇게 가야죠. 됐나요? 네. 그럼 다 설명이 됐죠? 네. 네, 또.
어떤 것이 됐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9번은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이렇게 1단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1단원은 다 한번 보고 그러면 이거 봤는데 2주 정도를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스크랩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면 평가 문제집으로 보던 자습서로 보던 이걸 풀던 이걸 4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하고 요 핵심을 갖다 옛날에 시험 공부하듯이 시험 전에 발발발 외우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면 훨씬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건들게 되거든요. 반복하는 횟수가. 똑같이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3단원을 나가면 또 3단원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단순히 외워도 되는데 이거 흐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 번 나가서 이걸 외우면 일단 암기 시간이 확 줄고요.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 정리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법도 배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이걸 하고 이거와 관련된 수능 기출이나 보통 평가원 문제도 원래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찾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국어를 이렇게 했으면 다른 과목도 이런 거거든요. 최소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반복할 게 없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10번을 반복하면 어떤 거는 5번에 다 끝나잖아요. 너무 쉬우면. 근데 어떤 부분은 저 미스터박 문제 좀 계속 달라고 줄거리가 잘 안 잡힌다고. 줄거리를 먼저 외우는 게 빠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면 수능에 나중에 이렇게 적응력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은 요거를 차고 이걸 자세히 해서 본인의 능력만큼 예를 들어서 1.5등급이나 1등급 턱걸이를 딱 맞았으면 네. 이 능력을 이 뒤에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 0.5등급을 미리 이렇게 넓게 이렇게 싸서 전체 줄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좁혀가다가 본인이 이렇게 엑기스만 좁히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장시켜 놔야 나중에 걸리는 거. 왜? 읽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다 읽고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걸 제가 설명을 해준다면 본인이 걸리는 것만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맞을 수 있는 건 맞아보자는 거죠. 다른 과목도.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일요일 되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 그 내용만 훑어보고요. 자습서 수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과서 모르는 단어나 내용 훑어보는 거 1주, 자습서 훑어보는 거 1주, 평가 문제집 훑어보는 거 1주, 범위를 정해서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게 범위 아니라 하면 이거 다른 데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말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뽑아가서 푸는 거 1주.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모아갖고 요점 정리해보는 것들도 1주.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말고 뽑을 수 있는 문제들 다 찾아서 실전 문제처럼 풀어보고 확인해보는 거 1주. 이 정도는 해야 한 2등급은 변하는 거고, 이게 등급을 변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안 변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걸 선호하는데 본인이 이 방식이 아니면 뭐 존중해서 해주지만 읽는 속도가 빠르다면 한 번쯤은 권장을 한다는 거죠. 똑같이 어차피 이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다 읽으셔야 돼요. 과학이든 뭐든. 계속. 흐름을 잡으니까. 자습서도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자습서가 순식간에 플러스 알파만 찾아서 보니까 금방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평가 문제집은 선생님들이 이 출판사를 쓰게 되면 이걸 강제로 선물해줘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한두 개는 참고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이 범위 나오는 기출 문제를 눈독 들이고 왜? 고3도 가르치고 뭐 했을 테니까 기출 문제 중에서 옛날에 기억났던 걸 끄집어내서 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이걸 내신 형태로 내는 것은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참고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것까지 끝내줘야 2등급, 1등급을 확실하게 맞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목별로. 근데 아이들이 수학은 다 이 체계대로 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기출까지 하고, 이거에서 요거 다른 학교 것뿐만 아니라 등급별 문제도 풀고 하잖아요. 수학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변별력을 너무 높게 내는 거고, 다른 과목도 이렇게 수학처럼 내신에 관한 한 수학처럼 이렇게 다 개념하고 공식하고 뭐 적응 문제하고 응용 문제하고 수능 기출 풀고 뭐 수특도 풀고 뭐 학교별 평가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신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는 게 10시까지 스케줄을 짰는데 10시에서 집에 들어가서 11시 반에서 12시까지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질문할 거나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나 물어봐야 될 거를 읽어서 일단 분류하고 체크한다고 그러면 암기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날이 밝았을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든지 그래서 저녁에는 모르는 내용을 훑어서 찾고 낮에는 그걸 문제 풀면서 확인해보면서 틀린 걸 찾아서 나중에 연결시킬 때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든지 같이 도와가면서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저녁 때를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맨날 자요? 네? 10시 이후에 맨날 자냐고. 아니요, 책 읽어요. 책 읽는데 자 그러면 자 시험 몇 주 공부하셨어요? 여태까지? 시험이요? 예. 그냥 4주? 아니요. 그래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한 2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시험에 올인 지금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조금 쉬더라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 끌어올려봐야 내신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올리고 올라가서 이 꼭지까지 올린 거랑 내가 정시를 했을 때 맞을 수 있는 등급하고 가능성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신을 꼭지까지 안 하면요 내신도 선택을 못하고 정시도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등급이 굉장히 애매한 등급이세요. 네. 정시하라고도 그렇고 수시를 포기하라고도 그렇고 둘 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지까지 정시를 맞지 않으시면 선택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